치료 성패가 갈렸습니다. 추후 블러드 펌프가 개발되어 지금의 CRRT 기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CRRT는 흔히 신장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장의 기능은 노폐물 배출, 수분 균형,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전해질 균형, 산염기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CRRT와 HD를 크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HD는 주 3회, 짧게는 2시간에서 6시간까지 치료를 합니다. 이때 최대 4kg까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kg를 제거하는 것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중환자에게는 불가능하여 시작된 것이 CRRT입니다. CRRT란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블러드를 빼서 필터에서 물, 노폐물, 염증 매개 물질들을 제거하고 전해질과 산염기 균형을 맞춰 다시 환자에게 블러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CRRT의 목적은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고 혈액을 정화하여 전해질, 산염기 균형을 맞춰 향상성 회복 및 유지를 돕습니다. 다만 인공호흡기가 폐를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CRRT 치료를 한다고 해서 신장을 치유할 수는 없고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신기능을 회복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RRT의 적응증은 크게 레날과 넌 레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의 저하로 올리고유리아나 시비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전해질 불균형 시 시행할 수 있으며 넌 레날로는 신기능은 정상이나 폐부종, 뇌부종, 심장의 기능 저하가 되어 수분 균형이 더 효과적으로 해야 할 때, 그리고 폐혈증과 장기 부전 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뇌독소를 제거하기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결국 CRRT는 다양한 목적으로 중환자 환자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CRRT를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신기능을 보는 검사 결과인 B웬 크레아틴이 있었다면 요즘은 뉴 바이오 마커인 NGAL과 시스타인 C가 있습니다. NGAR은 중성구나 신장 세뇨간의 상피와 결합되어 있는 단당백으로 AKI가 오면 급속하게 증가하는 생물학적 표지자입니다. 다만 빠른 진단은 가능하지만 검사비가 비싸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시스타인 C는 생체 내의 모든 유액세포에서 생성되는 저분자량 단백질로 온 몸에서 일정 속도 생성되고 신장에서 제거, 분해됨으로 혈액 내의 일정 농도를 유지하다가 신기능이 저하 시 증가하게 됩니다. 도표와 같이 AKI가 왔을 때 NGAL과 시스타인 C가 크레아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랩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소변량입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 시 수분 균형을 보기 위해 소변량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신장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소변량을 측정합니다. 신기능이 정상이라면 시간당 자신의 체중의 반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환자는 적어도 시간당 30은 나와야 하는데 하지만 베레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60이 나오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량이 감소되어가 한두 시간을 넘어 길어진다면 소변량의 감소가 6시간을 넘어가면 이는 GFR이 25% 이상 감소된 것이고 내 듀티를 넘어서 다음 듀티까지 이어져 12시간 지속된다면 GFR이 50%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저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소변량이 주는 것을 인지하고 신기능의 저하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담당의에게 보고하고 CRRT를 시작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CRRT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RT의 기본 원리 4가지는 모두 필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필터를 반으로 자르면 안쪽으로는 수천 가닥의 할로 파이버가 있습니다. 할로 파이버 안쪽에는 블러드가 지나가고 바깥쪽으로는 이플루언트 액이 지나가게 됩니다. 반투과성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일정 물질을 투과하게 됩니다. 할로 파이버는 실제 머리카락보다 얇고 8,000가닥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디퓨전 확산은 반투과성 막의 경계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농도 경차를 낼 투석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블러드와 투석액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처음 만나는 곳은 농도 경차가 크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이 많겠지만, 끝으로 갈수록 물질의 농도차가 적어져 물질의 이동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이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은 유레아, 크레아틴, 포타슘, 바이카보네이트와 같은 작은 소분자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고칼륨혈증이면 환자의 블러드에는 포타슘이 6.8이고 투석액 쪽에는 포타슘이 4.0이라면 확산의 원리로 환자 쪽의 포타슘이 이플루언트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산증이 심해 환자 쪽에는 바이카보네이트가 18이고 투석액이 30이라면 투석액 쪽의 바이카보네이트가 환자로 이동하여 산증을 교정할 것입니다. 울트라 필트레이션 초여과는 블러드 펌프가 돌아갈 때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 반투과성 막의 경계로 물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무발을 얼마로 설정하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컨벡션 대류는 초여과로 많은 물이 이동할 때 용질도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작은 물의 이동이 아닌 큰 물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잔잔한 물이 흐를 때는 물만 흘러가지만 큰 물의 흐름, 쓰나미가 올 때는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차도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류에 의해서는 중분자 물질, 마이오글로불린,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큰 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당 100, 200이 아닌 1000에 가까운 물의 흐름이 필요하며, 이때 많은 물을 빼기 위함이 아니라 물에 이동할 시 중분자의 물질을 없애기 위한 것이므로 뺀 만큼은 다시 보충하는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섭션 흡착은 성인 필터의 표면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 염증맥의 물질인 양전하가 달라붙어 필터 교환 시 함께 제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거되는 물질은 마이오글로불린, 사이토카인, 보채개 물질 등입니다. 소화 필터는 차지를 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전하가 제거되지 않지만, 성인 필터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 양전하 물질들이 달라붙게 되고 필터 제거 시 함께 제거되게 됩니다. 실제 sep시스 환자들은 양전하 물질이 염증 매개 물질들이 필터에 많이 흡착하게 되고 필터를 더 자주 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이동은 용질은 확산, 대류, 흡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용액의 이동은 초여과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타슘, 비유엔크레아틴 같은 작은 물질들은 디퓨전에 의해 제거되며, 마이오글로불린, 사이토카인과 같은 중간 물질은 컨벡션에 의해 제거되게 됩니다. 치료 모드는 4가지의 원리를 어떻게 배합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UF는 초여과의 원리만을 사용하여 용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블러드 펌프를 통해 혈액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정수압에 의해 워터만 제거되는 것으로 다이알레이세이트, 리플레이스먼트를 설정 없이 배액백만 있으면 됩니다. 환자의 리무발을 설정하는 경우로 내부종, 폐부종일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CVVHD는 디퓨전, 확산에 의해 작은 물질들이 제거되는 것으로 농도 경차를 내줄 투석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투석액은 필터를 흐르며 반투과성 막의 경계로 환자 피와는 섞이지 않으며 이플루언트 백에 모이게 됩니다. CVVH는 컨벡션의 원리로 큰 용액의 이동이 있을 때 중분자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충액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크게 환자에게 필터 전에 천을 주고 천을 빼는 방법과 우선 필터에서 천을 빼고 이후에 천을 주는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필터 전에 천을 먼저 주고 천을 빼는 것을 우리가 프리딜루전이라고 하며, 희석된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의 클라스는 감소하고 항응고제의 사용량은 감소하나, 만약 신기능까지 떨어져 있어 확산을 사용하는 경우 희석된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도 경차가 감소하게 되어 유레아의 제거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천을 빼고 천을 넣어주는 포스트 딜루전의 경우 원액의 피가 필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 클락과 항응고제의 사용량은 증가하나 농도 경차가 크기 때문에 유레아의 제거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FMC 기계는 프리와 포스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만 프리즈마 플렉스의 기계의 경우 PBP는 프리 블러드 펌프로 프리 딜루전이며 리플레이스먼트는 프리와 포스트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와 포스트는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리와 포스트의 비율을 7대3, 6대4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VVHDF는 4가지 치료 모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농도 경차를 내줄 투석액과 대류를 이용해야 하므로 보충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프리즈마 플렉스 경우 SCUF와 CVVHD 모드 시 리플레이스먼트는 원래 설정하지 않으나 포스트 리플레이스먼트의 경우는 그 공기 제거 챔버 내로 유입되어 블러드 위에 배리어층을 형성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200 정도는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200으로 설정을 하면 100, 200은 소량이기 때문에 치료 모드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오래 쓰는 방법으로 하나 권고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CRRT를 돌리다 보면 내부의 압력 충돌이 생기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공기 제거 챔버 내로 수위가 적정했었었는데 이게 수위가 점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궁극에는 블러드가 공기 내에 유출되면서 클라시 생길 수 있으므로 우리가 라운딩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돌 때도 이 레벨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표는 앞에 말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공호흡기의 치료 효과성을 보기 위해 ARDS 환자는 아이디얼 바디웨이트의 4에서 6 정도로 타겟 타이다를 두는 것이 환자의 인저리를 줄이면서 치료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을 본 것처럼 CRRT도 연구를 통해 얼마만큼 돌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기준점을 삼기 위해 이플런트 백에 모이는 양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플런트 백에 모이는 양을 보면 우리가 리모발을 100에 걸게 되면 100은 시간당 100이 이플런트 백에 모이게 되고 다이알레세이트 양을 1000을 걸게 되면 시간당 1000이 반투과성 막을 기점으로 농도 경차를 내고 다시 이플런트 백에 고이게 됩니다. 리플레이스먼트도 1000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선 환자에게서 1000을 뺀 것이 이플런트 백에 모이게 됩니다. 결국 설정한 레이트들이 다 이플런트 백에 모이게 되는데 이 모인 양을 환자 케이지와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보았을 때 20에서 35 정도를 하는 것이 효과점임을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 케이지가 60이고 CRRT 도즈를 35로 한다라고 하면 시간당 이플런트 백에 모여야 하는 양은 2100입니다. 이때 만약에 환자 리무발을 100으로 설정한다고 하였을 때 이제 환자가 신기능 저하만 있고 세프티 컨디션은 아니다. 그래서 비유엔 크레아틴만 높고 포타슘이 높거나 바이카보네이트만 높은 상태라면 이때는 포스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필터 막힘을 막기 위해 한 200 정도만 설정을 하고 다이알레세트로 1800을 설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환자가 신기능은 정상인데 세프티 컨디션이어서 마이오글로불린, 사이토카인을 걸러줘야 한다면 컨벡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이알레세이트는 0으로 놓고 리플레이스먼트만 2000으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CRRT 시작 시 환자의 몸무게만 잘 넣으면 100 도즈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 타겟 도즈가 환자에게 도달하는 것은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아 35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내역에 들어가 보면 CRRT가 꼭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게 아니고 검사나 시술로 인해서도 일시 중단을 할 수가 있고 알람이 울려서도 펌프 동작이 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하는 시간 등으로 인해서 이 내역에 들어가서 용액 용량을 누르면 실제 배액 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타겟은 39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빠지는 것은 37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정 도즈와 실제 배액 도즈가 잘 빠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RRT를 과연 언제 끝내는 것이 좋은가도 늘 논란의 대상입니다.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환자가 승합제 사용 없이 SBP 120, 하트레이 90 미만을 유지하거나 소변량이 신기능이 회복되어 이뇨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일 소변량이 1000 이상 유지되는 경우, 그리고 환자의 신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일일 수행 요구량이 안정되어서 1.5리터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HD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CRRT 치료를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CRRT를 위해 첫 번째 카테타, 도관이 필요한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글라 베인입니다. 혈관이 고다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합병증이 적어 가장 이상적인 혈관입니다. 페모랄 카테터는 응급상황, 야간이나 주말에 접근성이 쉬워 선호하게 되지만 인퀴날과 가까워 감염에 문제가 있고 환자가 카테터를 잡은 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만하거나 아사이티스가 많은 환자에게서는 감염의 문제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페모랄 카테터 삽입을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응급으로 잡았다면 정규 시간에 가능한 빨리 주글라 베인으로 옮겨야 합니다. 페몰라 카테터는 또 심장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가 약해 리서큘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글라 베인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혈관으로 삭관할 때 뉴모소락스와 헤모소락스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정맥 접근에 비해 한 번 더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 벽에 도관이 접촉이 많이 하게 되고 중심정맥 간 협착이나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특히 신장 기능이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추후에 동정맥류를 형성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테터를 삽입하면 엑스레이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글라 카테터는 상대 정맥과 우심방 교차점, 특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늑간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깊어도 되나 심장 안쪽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페모랄 카테터는 하대 정맥 내에 위치하게 되며 펠빅본 위쪽으로 끝에 팁이 위치해야 합니다. 페모랄 카테터를 잡을 때는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최소 20cm 이상의 도관을 삭관해야 되며 체구가 큰 성인의 경우 길이가 짧을수록 심중에서 멀어 재순환 및 카테터의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24cm 이상을 삭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페모랄 카테터로 삭관할 때 좀 좋은 카테터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루멘 다이알리시스 카테터로 카테터가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잘 꺾이지 않으며 응급으로 페모랄 카테터 잡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모랄 라인을 잡으면 환자가 그쪽 다리를 굽히지 못하고 피고만 있어야 되는데요. 이 카테터는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다리를 굽히거나 환자가 앉아도 CRRT가 잘 돌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카테터에 중심정맥관 라인이 하나 더 있어 중심정맥관이 추가로 필요할 때 유용한 카테터입니다. CRRT의 단면을 잘라서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어세스, 파란색 화살표가 리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캐뉼라가 리서큘레이션 되는 경우는 필터를 통과해서 여과된 혈액이 다시 어세스되어 순환되는 것으로 새로운 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여과된 피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환자에게 랩 교정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의 블러드 플로우보다 CRRT 블러드 플로우가 센 경우인데요. 예전에는 블러드 플로우를 한 150 정도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새는 200, 많게는 250까지도 돌리게 됩니다. 또한 CRRT를 돌리는 환자는 혈압이 낮아서 CRRT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또 페모랄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보다 CRRT의 플로우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렇게 CRRT가 땡기는 블러드 플로우가 센 경우 내가 내보냈던 것을 다시 끌어오는 리서큘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세스 쪽에 펑션 확인을 했을 때 잘 혈관벽에 딱 닿아서 잘 안 당겨지고 리턴을 봤더니 잘 흡인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세스와 리턴을 스위치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면 이쪽이 어세트, 이쪽이 리턴인데 구조상 우리가 내보냈던 피가 다시 잘 빨려 들어올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리서큘레이션은 알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엔 크레아틴, 포타슘과 같은 랩이 잘 교정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분자량의 교정은 CRIT를 시작을 하고 나면 이게 좀 잘 교정이 돼야 되는데 이 교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만약에 리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블러드 플로우가 너무 높다면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페모랄 카테터로 하거나 카테터 펑션이 저하되어 어세스와 리턴을 스위치한 경우라면 카테터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CRIT는 체외로 피가 돌기 때문에 응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응고제 사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판틱트는 일본에서 개발된 약으로 주로 동양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광기가 5에서 8분으로 짧고 CRIT 필터 내에서 한 40%가 없어지고 60% 정도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광기가 짧아서 약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 가능성이 낮아 DRC거나 출혈이 있거나 출혈 경향성이 있는 환자분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다만 가끔 의사 선생님들 중에 환자의 출혈이 우려되어 항응고제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우리가 필터를 하루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것은 괜찮나, 필터를 하루에 두세 개를 교체를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필터의 교체 시점을 잘 잡아서 클라팅, 막혀가고 있을 때 리턴 블러드를 해주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클라티드가 나와서 리턴 블러드를 해줄 수 없는 경우 프리즈마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볼륨이 150입니다. 그러면 그게 2개, 3개. 그걸 넘어가게 되면 PRC 2파인트 이상의 블러드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은 고려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너무 자주 가는 환자에게는 적정한 항응고제 사용을 고려하고 ACT나 APTT 랩을 잘 팔로업을 해서 그 레벨을 보면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CRIT 솔루션은 예전에는 포타슘이 제로인 해모졸 B0와 멀티빅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포타슘이 너무 급속 교정되어 요새는 환자 상태에 맞춰 포타슘이 2인 것, 4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투석을 하면 포스포러스가 또 낮아져 포스포러스가 포함된 폭실륨이라는 투석액도 있습니다. CRIT 솔루션은 A와 B 두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는 칼슘과 같은 이가 이온이 많고 반대쪽에는 바이카보네이트와 포스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솔루션을 연결하기 직전에 두 것을 믹스를 권장을 하면 한번 믹스를 하면 24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환자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심해서 솔루션에 추가로 바이카보네이트를 믹스하는 경우 안정성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RIT 다양한 솔루션에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프리즈마졸과 멀티빅, 프리즈마졸 4 같은 경우에는 포타슘이 이렇게 더 믹스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1리터 기준으로 나타나어 있기 때문에 프리즈마졸 2에는 곱하기 5를 해서 포타슘이 10 이큐벌런트가 믹스되어 있는 거고 프리즈마 4에는 20 이큐벌런트가 믹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즈마졸과 멀티빅에는 글루코즈가 추가로 더 믹스가 되어 있고 폭실륨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스퍼러스가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CRIT를 돌리면 환자의 피검사를 하루에 2번 또는 3번 정도를 해서 전해질을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 맞춰서 솔루션 교체가 필요합니다. CRIT 알람이 많이 울리는 기계 중에 하나인데요. 커션이 울릴 때는 블러드 펌프와 항응고제가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백을 교환하거나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워닝이나 말펑션 같은 레드 알람이 울릴 때는 펌프도 멈춰 있고 항응고제도 주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는 멈춰 있으면 굳게 되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CRIT는 프레저 모니터링은 어세스트, 리턴, 필터, 이플루언트 총 4군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세스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곳으로 네거티브를 띠게 되고 환자에게서 들어가는 리턴은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얼하게 50에서 150을 나타내고 있지만 2자리 정도 수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카테터 펑션의 기능이 괜찮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터 펑션이 좋으면 좋겠지만 250으로 벗어나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는 어세스 쪽으로 블러드가 잘 안 빨린다는 이야기인데요. 환자를 포지션을 하게 되면 카테터가 혈관벽에 순간 탁 붙은 경우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세를 바꿔주면 다시 CRRT가 돌게 되는데요. 자세 변경 후에도 알람이 울린다면 카테터 펑션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내강이 작은 5cc, 10cc가 아닌 CRRT 플로우와 비슷한 한 20cc 시린지로 확인을 해야 되며 6초 이내에 내강이 잘 차면 카테터 펑션이 괜찮은 겁니다. 이때 카테터 펑션이 괜찮다면 환자 혈량이 적은데 CRRT로 너무 과도하게 돌리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환자 상태에 맞춰서 블러드 플로우를 100 이하로 줄이게 되면 피가 천천히 돌아 필터가 막힐 수 있고 치료 효과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적정한 승합제를 사용하여 환자 혈압을 올리고 CRRT를 돌리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가끔 위에 모든 문제가 다 아니면 센서 오류일 수도 있어 포트를 제거해서 닦은 후 다시 적용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턴은 어세스와 같은 경우입니다. 필터 프레셔는 항상 음압을 띄면 양압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필터 압이 높다라는 것은 클래스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프레셔 드랍은 혈액이 필터를 통과할 때 필터 내부에 감소되는 압력으로 필터 내 클래스나 공기가 있는 경우에 상승하게 됩니다. 초기값보다 100 이상 높아지면 필터 클라팅을 의미하며 필터가 막혀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CRRT 250 이상이다라고 하면 필터 클라티드로 필터를 아예 교체해야 되므로 그 전에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MP는 수분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 혈액 쪽에서 투석액 쪽으로 이동할 때 걸리는 압력으로 이플루언트, 필터, 리턴 프레셔가 반영되어 계산되어져 나오는 값입니다. 필터와 리턴 쪽은 압이 높거나 이플루언트 쪽이 잠겨 있어도 TMP에 알람이 울릴 수 있습니다. TMP가 블러드 플로우에 비해 리무버를 너무 많이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가 너무 많은 경우에 올라가므로 이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플런트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모두를 띌 수 있습니다. 다만 CRRT를 에크모에 달았을 때 압력 충돌이 발생해 이플런트 라인에 에어가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궁극적으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플런트 라인 쪽으로 에어가 많아질 때는 그리고 라인이 요동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RRT는 안전장치로 블러드 리크 디텍터가 있습니다. 이 플런트 쪽으로 RBC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필터가 불량으로 CRRT 시작 후 5분 이내에 블러드 리크 쪽으로 알람이 울리고 유관상으로도 선명한 블러드가 발전된다면 필터를 바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 필터를 사진을 찍고 업체 쪽에 필터 교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CRRT 치료를 좀 시작한 지 좀 한참 됐는데 환자가 농축요를 보거나 아니면 리팜핀과 같은 약제로 해서 소변 색깔이 좀 빨간 경우에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는 노멀라이즈드 블러드 리크 디텍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육안상으로 봐서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이플런트 쪽으로 샘플 포트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LBJ 장비를 돌려 헤모글로빈이 0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 만약에 0.04와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리크되는 것으로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환자가 CRRT 치료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면 트랜스퓨전을 하면서 CRRT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CRRT 중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CRRT에서 가장 많이 울리는 것이 스케일 알람입니다. CRRT는 굉장히 섬세한 기계여서 내가 다이알레이스를 1000을 설정을 하면 시간당 1000이 빠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설정값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차이가 나면 스케일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은 투석액을 교환하고 놓고 그 라인을 잠가 두었을 때 또는 느슨하게 연결해서 액이 새고 있을 때입니다. 바깥쪽에 위치하는 리플레이스먼트나 이플런트 백이 침대에 닿아 있거나 선이 걸쳐 있을 때도 울리게 됩니다.
알람이 다이얼레스 라인 클램핑이라고 울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스케일이라고 울리니 간과하기 쉽습니다. 다이얼렛 세이트에서 1000을 설정을 했는데 라인을 잠가두면 CRIT는 폐쇄 시스템으로 환자에게서 1000을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렛 세트 알람이 울린다고 해서 꼭 다이얼렛 세트만 잠겨 있는지 어디가 닿아 있지 않은지 알람이 울리거나 잠겨 있다고 어딘가 닿아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다이얼렛 스키 알람이 계속 울렸는지 잠겼는지도 보고 침대에 닿았는지 움직임이 있는지도 계속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알람이 결국 계속 반복이 되고 플루이드 로스 앤 게인 알람 리미트에 도달하게 되어 결국 세트를 체인지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PVP 라인 쪽이 잠겨 있으면서 알람이 계속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VP 라인 클램프라고 떴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알람이 스케일로 울려서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알람이 울릴 때는 1차, 그러니까 라인이 잠겨 있는지 닿아 있는지 움직이는지 살펴본 후에도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시야를 확대해서 전체 세트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CRIT를 에크모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 저희 병원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에는 펌프 전에 포트가 2개, 펌프와 산화기 사이에 하나, 그리고 산화기 뒤쪽으로 2개, 총 5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길어서 자르는 경우에는 포트가 3개, 4개 정도만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트는 2개만 남아있으면 CRIT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에크모의 프리펌프에서 CRIT의 어세스와 리턴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CRIT의 어세스는 원래 네거티브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에크모의 프리펌프가 네거티브를 띄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리턴은 원래 포지티브를 띄고 있는데 알람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턴의 알람이 만약에 울리면서 CRIT가 돌지 않는다면 리턴 라인 쪽에 프레셔 키트 앞쪽에 25cm짜리 라인과 3웨이를 연결을 해서 그 토탈 25cm 라인을 만들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를 리턴 쪽에 네거티브로 찍고 있던 값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CRIT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에크모 환자 상태가 변해서 RPM 1800 돌리고 있던 것을 2500까지 올리면 다시 리턴 알람이 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앞쪽에 리턴에 다시 한번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다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환자 상태가 더 변해서 RPM을 만약에 3000까지 올리게 되면 이번에는 어세스 쪽에 알람이 네거티브 250 이상이 되면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때는 어세스를 산화기 뒤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세스는 잘 빨리기만 하면 그 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인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알람이 울리면서 어세스 쪽에도 그러면 튜빙을 하나 연결을 해서 압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방법을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이유는 튜빙을 가급적 적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튜빙 개수가 늘수록 헤몰라이시스 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그럼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그러면 CRIT를 바꿔서 그러니까 어세스와 리턴을 바꿔서 돌리면 또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니까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그러면 CRIT는 잘 돌아가나 문제점은 산화되지 않은 피를 환자에게 넣어주면서 CRIT로 션트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에 따라서 30cm짜리 튜빙이 있는 경우에는 어세스와 리턴에 튜빙을 하나씩 연결해서 펌프 뒤쪽에서 앞쪽으로 끌어와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와 같이 CRIT 에크모에 연결하는 방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병원에 갖춰진 물품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큰 원칙, CRIT를 에크모에 연결할 때 원칙을 잘 지키시면 되는데요. 에크모 펌프 전에는 핸들링을 잘못하면
라인이 분리가 되면서 공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 안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면 필터를 통째로 가야 되는데 필터가 300만 원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한 대처를 빠르게 못하면 환자에게 에어 엠볼리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전에는 에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크모 펌프 뒤쪽에서 만약에 핸들링을 잘못해서 디스커넥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다량의 블러드 리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산소화된 피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산소화되지 않은 피가 유입되지 않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프레셔 키트들을 하나씩, 두 개씩 연결을 했는데 이때는 꼭 루어락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모는 굉장히 빠른 플로우로 하기 때문에 일반 수액 세트로 했을 때는 디스커넥 될 수가 있고요. 최대 90까지 라인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CRIT는 체외순환이므로 하이포더미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워머를 사용해서 환자의 적정 체온을 유지해야 되며 환자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CRIT의 적응증은 고칼륨혈증이 있는데요. CRIT를 돌리다 보면 고칼륨혈증은 금방 교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투석액 교체 없이 계속 포타슘이 0인 투석액으로 돌리다 보면 이번에는 저칼륨혈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IT 시 최소 하루에 3번의 피검사를 통해 환자의 전해질 상태를 확인을 하고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터를 너무 자주 교체하면 블러드 로스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항응고제를 고려해야 되고 리서큘레이션은 알람이 없기 때문에 랩 교정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RIT는 이와 같이 장비, 알람, 환자 상태 및 피 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치료입니다. CRIT 환자의 영양요법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단백질을 제한하는 시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몸에 축적되면서 신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환자가 신기능이 더 나빠져서 투석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고단백 시기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는 투석으로 인해 아미노산의 손실이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 2.5 kg당의 단백질을 좀 늘려서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CRIT 하는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장 기능이 괜찮다면 경장 영양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여 혼자 본연의 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투석 치료를 하는 대상자에는 역시 약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항생제 경우는 투석 이후에 걸러지는 약물의 경우에는 투석 후에 주게 되고 TID로 주는 경우 투석 시 추가 영양을 주게 됩니다. 특히 수용성 약물은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는 GFR을 보면서 항생제 용량을 감량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자가 투석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투석으로 인해 항생제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RIT 도즈로 약물이 변경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인슐린도 CRIT 기계로 걸러지기 때문에 평소에 당 조절이 잘 되던 환자가 CRIT 후에 인슐린 요구량이 늘 수 있고 투석액 중에서도 프리즈마졸이나 멀티빅4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항정관제 같은 경우 컨벡션에 의해 제거가 잘 되는데요. 그래서 항정관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CRIT 시작 후에 평소에는 시저를 안 하다가 CRIT 치료 후에 시저를 하면 양 용량이 감소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CRIT 치료의 시작과 종료에는 약물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약물 용량의 변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TDM이 가능한 약물은 TDM을 측정하여 약물 용량을 재설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CRIT의 기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 CRIT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임상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팁을 좀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